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혁입니다. 요즘 공황장애라는 질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었지만 여러 유명인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이름이 낯설지 않게 됐는데요.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홍정환 과장과 함께 공황장애가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레 찾아오는 극심한 불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18년 기준 15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 50대 환자가 가장 많고 특히 20대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황장애는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홍정환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공황장애 어떤 병인가요? 공황장애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극심한 불안감이 발생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입니다. 이 불안장애의 한 일종이고요. 이 공황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안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우선 1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안은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이렇게 공포를 쓸 때 많이들 쓰는 단어인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무섭다는 개념과 불안하다는 개념이 이제 일반적으로 혼용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이 공포심이라는 개념은 명백한 외부 대상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 대상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불안감은 그 모호하고 어떤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되게 많고 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흉기를 든 강도 그 앞에 직접 서 있는 사람은 극심한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네네. 밤길을 걷고 있는데 뒤쪽에서 또각또각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불안감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공황장애가 얼마나 흔한 질병인가요? 약 유병률 조사에서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1.7% 정도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한 2배에서 3배 정도 좀 더 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호발 연령은 25세 전후의 비교적 젊은 연령이긴 하지만 어느 연령대에도 발병할 수 있고요.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다거나 과거에 학대의 경험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불안의 정도가 좀 다른데요. 불안의 정도가 높으신 개인적인 성격적인 부분 등이 크게 좌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공황장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뭔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공황장애의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공황장애는 저희들이 이제 크게 공황장애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그 공황장애의 증상들은 좀 더 나누어 보면 공황 발작 그리고 광장 공포증 등을 함께 아우르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공황 발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내가 공황을 겪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증상인데요. 이 발작이라는 개념은 전에 없었던 것이 갑작스럽게 생겼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공황 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한 불안감이 수분 내에 최고조에 이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응급실을 급히 찾게 되는데 보통의 환자분들은 응급실을 찾아오던 중간에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돼서 좀 괜찮아지시거나 응급실 도착한 수분 이내에 괜찮아지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병원에서 검사들을 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다 보면 일상생활에 장애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이 광장 공포증이랑 또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예요? 앞서 말한 공황 발작을 여러 차례 겪고 나면 이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드는 거죠. 또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또 그런 증상을 또 경험하면 어떡할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 너무 창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나 내가 익숙하지 못한 공간을 벗어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거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광장이라는 공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넓은 공간에 가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으로 광장 공포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저희 예전 속담에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와 좀 일맥상통한 질병이라고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공황장애가 딱 그 속담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질환이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음 발병했을 때는 내가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이랬었어요 라고 그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잘 기억을 하긴 하는데요. 이게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면 처음 내가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일과 비슷한 자극 또는 눈곱만큼이라도 닮은 자극들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반응해서 공황 발작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네. 첫 자극과 아무 상관없는 자극에도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걱정을 하는 게 있고 이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네. 이 불안해지면 교감신경계 반응에서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데 이 신체적인 변화가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 걱정을 자극하게 되고 이런 공황장애의 이 걱정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고 이게 견고해지면 네. 공황 발작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어떤 변화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진단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신과 진단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언제나 그 DSM 진단 기준을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네. 하여튼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은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 공황 발작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 예기 불안이라는 이런 불안이 있고 공황 발작이 유발된 장소나 어떤 상황을 내가 지속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증상들 이 세 가지들이 같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정신과 쪽에서 이야기하는 진단 기준은 공황 발작이라는 거는 아래 여러 가지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야 되고 네. 향후 1개월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또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도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쉬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비슷한 증상들을 볼 수 있는 약물로서 유발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과적인 질환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약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카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과적인 질환들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도 심장에 두근거림이 나타나실 수 있고 심장에 부정맥이 있으신 경우에도 나타나실 수 있고 천식이나 저혈당증 같은 내과적인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도 공황 발작 비슷한 증상들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황 장애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해보는 다른 검사들을 실시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카페인을 피해야 되는데 사실 음료 중에 카페인이 안 들어간 음료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네. 환자분들에게 카페인은 좀 적게 드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커피는 안 마시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커피 말고도 카페인을 포함한 음식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뭐 심지어 초콜릿도 그렇죠. 네. 카카오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고요. 홍차, 녹차, 그러니까 티 종류로 되어 있는 거. 저는 커피는 마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네. 저는 홍차를 마시면 가슴 두근거림과 생기세요? 예, 얼굴에 빨개짐이 좀 생겨서 저는 웬만하면 홍차는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콜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 거기 안에도 들어있고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에너지 드링크라고 부르는 그래요. 맞아요. 이게 학생들이 밤새 공부할 때 마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 음료들 거기는 카페인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는 물 말고는 드시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물로 갈증을 해소하시고 나머지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한번 공황 발작이 생기면 어떤가요? 평생 좀 갖고 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대학 다니면서 공황 발작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때 한참 한 달 정도 시험 본 이후에 뭐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굉장히 심한 공황 발작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요. 네. 사람에 따라 누구는 이렇게 저처럼 한 번 나타나고 그대로 안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한 번 나타났다는 거는 2번 공황 발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2번 나타났다는 거는 3번째, 4번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차례 공황 발작을 경험할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고 발작과 발작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더 견고해지고 탄탄해지고 끊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껴서 공황장애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들을 들어보니까 그 자체가 무서워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약하게 만들거나 끊어주는 방법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걱정해도 불안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내지는 불안해지더라도 어떤 신체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네. 뭐 다음 걱정이 생기지 않을 거니까 이 단계를 끊어주는 것들인데요. 이게 이런 단계들이 약화되고 이런 단계들이 막아져서 내 공황 발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내가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죠. 아, 내가 좀 괜찮아졌구나. 이제 그 정도에 특별히 놀랄 필요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그거 자체가 또 치료적인 효과를 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1번으로는 환자분에게 이 질환에 대한 교육, 당신이 지금 앓고 있는 이 공황장애라는 질환이 어떤 형태고 불안은 인간이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면서 질환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랑 진료하시던 환자분 중에 굉장히 심한 공황 발작을 자주 가지시면서 공황 장애를 심하게 호소하시던 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 좀 편안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어떻게 편안해지셨느냐 여쭤봤더니 내가 공황 발작을 지금까지 수십 차례 겪어봤는데 네. 그때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았더라. 죽을 것 같긴 하지만 죽을 병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내가 조금 더 걱정이 줄고 불안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환에 대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게 우선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왜 이러지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증상이 공황장애의 증상이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는 않을 거야. 보면. 라는 걸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죠. 어떤 증상의 한계도 미리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카페인 등 같은 유발 요인을 줄여주는 거. 네. 그리고 만약에 부정맥 때문에 생기는 공황 발작이다라고 하면 부정맥을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요인들을 먼저 제거해 주는 게 1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신과 쪽에서는 이 불안의 정도를 조절해 주는 약물 치료, 약물을 제공해서 약물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 이외에도 본인의 병을 이해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 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인지행동적인 방법들도 많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예, 완치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병 중에서 굉장히 예후가 좋은 질환 중에 하나죠. 문헌에 의하면 한 30% 정도는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완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 35% 정도는 현저하게 호전을 보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병의 경우에는 한 최소 1년, 길면 2년 정도의 지속적인 치료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는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공황장애를 한번 겪으신 분이 또다시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완치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몇 년 동안 다시 재발이 없으면 완치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면 완치로 보는 것인지. 자, 네.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불안은 인간이 가지고 가는 기본적인 감정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불안의 정도가 나의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가 됐을 때 저희는 그걸 완치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마음이 그렇죠. 든다면 예. 그것을 이제 완치로 보신다. 혹시 근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공황 발작, 공황 장애만을 특정해서 요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면 흔히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이야기들 있죠.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이 병에서는 특별히 금주나 금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랑 치료 잘 하시던 분들도 전날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한 번씩 공황 발작이 오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나 금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운동을 하셔서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홍정환 과장과 함께 공황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